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종호입니다. 박종호의 핫스팟. 네, 오늘 모시기로 한 분은 바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인데요. 조금 늦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늦은 게 아니라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차가 많이 막혔죠. 예, 네. 제가 대전에서 7시 전에 출발했는데요. 전에 출발했는데, 뭐 고속도로 저쪽 경기도 신갈 뭐 이런 네. 뭐 이런 쪽 판교 쪽 이런 쪽이 막히는 건 물론이고 여기 와서도 네. 제가 이게 한강에 이렇게 물 꽉 찬 거는 아주 어릴 때 물난리 났을 때 네. 그 본 거 말고는 그렇습니다. 좀 시원하네요, 상당히. 예, 저 지금 뭐 주말 동안 계속 충북 지역하고 경기도 그 네. 남부 쪽에 비 피해가 있어가지고요,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재산 피해도 발생하고 너무나 상황이 안 좋은데, 또 서울에도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서울만 비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강원도 쪽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그쪽에 물이 다 서울 한강 한강으로 쪽으로, 예, 밀려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천만이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물난리 나면 큰일 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고요. 아마 지금 정부 뭐 공무원 포함해서 소방관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태풍도 온다고 하고 걱정이 많이 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방송 라디오 통해서 위기 경보 문자 메시지 잘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저희가 방송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지난 국회 때부터 주장해 오신 게 바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 부분들 얘기하셨잖아요. 이번에 지난달 30일에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내용 좀 보셨어요? 국정원 그럼 내용 보지 방송 나오는데 네. 아니 알겠습니다. 상당히 저를 무시하는 혹시 안 말씀을 보셨을까봐. 자주 하시는데 보셨어요? 예. 우선 그 주목할 만한 것이 국정원을 대외 안전 정보원으로 이제 네. 뭐 개칭한다는데 명칭보다도 이제 지금까지 대공 수사권 네. 말하자면 간첩 뭐 이런 등의 그런 공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이제 갖지 못하고 네. 경찰한테 이관한다, 경찰한테 넘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간첩 등 공안 관련 사건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경찰의 자치경찰. 네, 경찰이 그러면 권한이 커지지 않습니까? 검찰의 1차 수사권, 네. 수사권도 매우 제한된 6개의 유형 범죄들, 그렇죠. 중대한 네. 큰 사건들에 한해서 또 집단 사건에 한해서 검찰이 1차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경찰한테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권한이 훨씬 전부 다 비대하죠. 지금도 크지만 네. 더 비대해서 공룡 검찰에 대한 이 통제 또는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파트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자치경찰, 각 지자체에 소속된 네. 자치경찰한테 넘기고, 다음에 그 형사사건, 네. 이제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맡은 사건들은 국가수사본부라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일률적인 수사 기능을 맡게 하고, 예. 다음에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정보 파트입니다. 정보. 맞습니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정보 파트는 그걸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독일인의 경우나 보면은 수사기관이 정보 업무까지 같이 갖는 건 저기 차단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못하게끔 해놨는데 독일에서요. 지금 그쵸. 네. 정보국이라고 이제 테러나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런 건 별도의 그 정보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별도의 통제기구, 감시 기능이 작동하게끔 해놨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한 정보 탐지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네. 그건 곧 경찰국가 아니겠습니까? 박 기자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박 기자님이 저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나 범죄 행위가 없나 그러면서 뒤쫓아다니고 뒷조사하고 다닌다. 네. 이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 그렇죠. 국가죠. 무시무시한 경찰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차단시켜 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빨리 이 경찰 조직에서 정보 수집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치 경찰제 얘기는 많이 했고 또 정보 관련된 얘기 많이 하셨는데 국립수사본부도 만드는 것도 국립수사본부. 했고 네. 이거는 이제 하겠다라고 법제도화하면 되는 일인데 또 경찰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정보 수집 기능 네. 이거는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야가 그렇게 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경찰에 이제- 비대해진 그런 점들을 조금 다 해체시키고 통제를 받게 만드는 것. 이제 아마 경찰은 권한을 놓기 싫어하겠죠. 경찰들 정보 담당하는 경찰들이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네, 뭐 그게 저는 다 이해를 관리하고 잘 있죠. 못하는데 네. 그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었어요. 저 박 기자님도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계신 네. 분이 있을 거요. 그 언론사 담당 다 뭐 경찰들이 있습니다. 정보 그런데 그러면 파트가. 안 되잖아요. 음. 아니 저 민주국가에서 근데 저- 의뢰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왔던 것 같아요.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옛날에는 뭐 경찰이나 국정원 안기부에서 국회 막 출입하고 네. 다 일거수일투족 의원들의 동태 같은 거를 수집해 가지고 보고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정원 같은 거는 이제 거의 뭐 그런 요원들이 다 예, 사라진 그러니까 것 같더라고요. 경찰 국정원도 그건 지금 못하게 돼 있고 하지 네. 하면은 불법행위로서 범죄행위 처벌받거든요. 또 검찰도 그렇게 못하게 돼 있고 네. 또 경찰은 더더구나 이제 하면 안 되죠. 근데 네. 전국의 경찰 조직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방대하고 네. 거기다 권한도 검찰 권한도 주고 음. 지금까지 국정원의 권한도 주고 네.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엄청나게 비대해졌어요. 이 공룡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오남용을 막을 것이냐 이게 지금 과제입니다. 그렇네요. 이 부분 경찰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검찰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검찰만이 아니고 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공수처도 마찬가지죠. 네. 공수처도 권한을 갖고 있는 막강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감시하고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민주적 통제를 사전과 사후에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네. 어느 권력기관도 예외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권력이라는 양날의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잘 쓰임새가 잘 선용할 수도 있지만 악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악용하는 걸 어떻게든지 막고 사전에 막고 네. 또 악용하는지를 감시하고 만약에 악용했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네. 그리고 잘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요령 있게 쓰도록 하는 건 권력기관들, 권력기관 예, 검찰, 경찰, 국정원, 공수처까지 공수처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해당되는 네. 얘기죠. 네. 그 이번에 이 당정청이 논의한 내용을 보니까 경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국정원법 개정, 또 검경수사권 조정,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이런 여러 가지 이 안건들 이걸 논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를 지난 국회 때도 하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사 역량을 유지하면서 기관 간 균형을 이뤄서 권한을 또 분산하고 국민 어떻게 보면 최우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되면. 당정청, 이번에 네. 수사권 조정도 저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게 부분이 있습니까? 검찰이 뭐 일정한 6개 유형 범죄들은 네, 1차 수사권을 갖고 나머지는 경찰이 한다. 그렇게 우선은 돼 그렇게 있죠. 운영된다고 네, 하죠. 네. 근데 그 구분이 애매한 겁니다. 음, 또 그 공직자의 직급에 따라서 범죄를 그럼 어떤 건 검찰이 하고 네, 어떤 건 공수처가 하고 어떤 건 저 경찰이 하느냐 네, 뭐 이렇게 그것도 구분이 이상하잖아요. 어떤 저 뇌물 사건이 있는데 뇌물 네.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 저지른 사람의 신분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서 고위 뭐 공직자인지. 예예. 네. 그럼 저는 수사기관이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고
검찰도 수사기관이 있고 네. 경찰도 수사기관인 만큼 그 수사에 있어서의 사법 서비스의 경쟁은 네. 똑같이 시켜야 된다. 다만 통제를 좀 엄격하게, 그러니까 사전과 사후에 오남용이 없도록 하는 민족 통제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 상호 간에 감시와 견제가 작동 장치가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입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아직 그렇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나 근데 이런 것들은 검찰, 입법화가 안 경찰, 됐죠. 공수처 사이의 상호 감시 견제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취급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분장만 얘기했지 네. 서로 간에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긴장하고 매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신선도가 유지되는 그런 네. 것처럼 각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세 개 기관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능이 작동이 되면 네. 가능성이 있으면 각 기관에 있는 구성원들은 경찰이든 또 검사든 공수처 직원들이든 다 긴장하죠. 네. 함부로 뭐 이렇게 권한을 오남용한다든가 네. 또 독직 사건을 저지른다든가 그러고는 저지르지 않겠죠. 네. 지금 감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정청이 협의를 통해서 이 권력기관 개혁에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의 이익과 뭐 인권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왜 이 부분에 업무 분장만 구분을 이렇게 했는지 그거는 조금 하여튼 박 기자님 생각하실 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구는 뭐 지위가 높으면 그러면 공수처가 하고 네. 또 지위 중간 직급은 검사가 하고 뭐 또 그 밑은 경찰이 한다? 같은 뇌물 사건인데 그죠?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 공직자 뭐 이게 규정이 돼 있죠, 사실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데 네. 검찰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검찰이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경찰도 마찬가지고. 왜 저한테 뭐 정부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비판하니까 뭐 이렇게 저 째려보고 그러시면 정부에서 나오셨어요? 아니 박 기자님은 보니까 네. 저 굉장히 문재인 정부하고 그런가요? 뭐 입각 제의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뭐 저 그런 거 정부안에 아니고요. 대해서. 이상민 의원님하고 이제 토론하듯이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제가 제가 반대 입장에서. 제가 여당소 소속이지만 네. 미흡한 건 미흡한 거죠.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예. 그러니까 뭐 마냥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네. 물론 노력은 했으나 그런 점들이 좀 약간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 이거 좀 해소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장관이 무슨 뇌물을 받았다. 네. 그러면 고위공수처만 나서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특정한 저 고위직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리가 있으면 처단하라. 이것이 공수처의 임무지만, 그렇죠. 근데 그런 고 장관의 그런 뇌물 받은 사건을 검찰이 알았어요. 그럼 검찰도 수사할 수 있어야죠. 네. 경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장관이 돈 받았으니까 이건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 친이니까 공수처가 하는 공수처에서 거다. 하고. 그리고 검찰하고 네. 저 경찰은 나서지 마라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수처가 출범해서 시행이 되면 이게 뭐 딱 공수처가 다 그걸 움켜쥐고 있는 그런 것보다 검찰과 공수처가 함께 수사, 검찰이 못하고 뭐 안 하는 그 부분도 있으면 공수처가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기관끼리. 그러니까 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네. 국민의 요구대로 그 기능 자기 조직의 본래의 존재 이유에 맞게끔 잘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의총에서도 내용이 지금 논의가 됐나요? 당정청 협의 내용이 법사위 차원에서 고위 당정이고 뭐 정책위 차원인데요. 정청에서 네. 우리 당이
좀 그런 걸 좀 활발히 좀 해야 된다. 토론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 정책 파트를 맡은 분들은 네. 고위 당정 협의를 했으니까 다 됐다. 음. 다 됐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 논의에 참여를 못 하고 있죠. 언론을 통해서 보고 네. 이번에 부동산 임대차법 개정도 그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던 것이고 뭐 지난 국회에서 네. 그리고 이번에도 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했던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좀 더 확산을 시켜야 된다. 이게 좀 더 국회의원들만이 아니고 네. 사회적 여러 세력들, 여러 그룹들하고도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숙성을 해서 네. 어떤 정책이 성패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를 잘 지켜서 승복감이 들게끔 참여하게 하는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의 심의 또는 정책의 뭐 입안 이런 걸 실행할 때는 늘 모니터링하고 듣고 이런 소통을 잘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제가 뭐 국회의원일 때 저 자신부터도 잘 해야 되겠다. 법안할 때 저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막 급하고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에 사실은 툭툭툭툭툭 하고 그냥 효율성만 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성 여러 의견을 듣는 그런 상충하는 이 얘기를 듣고 또 조정 가능하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생략한 채 법이 마련되거나 정책을 해서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러면 트러블이 생깁니다. 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고 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미처 못 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단지성이 왜 하는 겁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집단지성. 집단지성. 한 사람의 천재 같은 능력보다는 네. 천재성보다는 많은 사람의 집단지성이 더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를 우리가 고귀한 가치고 이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여당도 되길 바라고 또 국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한 그런 부분 가기 위해서는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너무 지금까지 이제 보면 역대 정권에서 각자 하고 싶은 이제 정책적 목표가 있잖아요. 네. 좋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선의로 좋은 일을 국민에게 이롭게 하고자 또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고자 하지만 네. 하는 과정이 절차적 정의도 그러니까 실체적 정의도 지켜야 되지만 절차적 정의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다. 네. 라는 생각을 새삼 해보고요. 예. 아, 뭐 점점 이제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이 철학적으로 참 이 원칙 안으로 계속 이제 들어가시는 것 같고 아니, 해보면 해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오선에서 나오는 그 뭔가 이제 깊고 중후함. 그러니까 있는 초재선들은 못 느끼는 초재선, 3선, 뭐 4선까지도 오선이 대한 느낌. 대오선이 돼야 느끼는. 대오선. 자, 이상민 의원 만나고 있는데요. 저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차원에서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계 용역, 그러니까 세종의사당 설계 용역에서 국회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해서 본회의장 설치, 또 청와대 이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거를 용역에 맡겨서 다 이제 한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설계 용역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예산이 확보된 건 2019년도 10억하고 20억 반영돼 있죠 지금. 올해 10억. 네, 20억. 합해서 19년도 20년도 예산 합해서 네. 그 2월 된 것까지 합하면 20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하려면 만약에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을 뭐 분원이든 전체를 정비든. 하려면 네. 먼저 기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 조사는 뭐냐면 유물이 있나 뭐 이런 등등 지형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말하자면 설계 용역은 지금 할 수도 없고 지형이나
또는 기초 유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에 필요한 예산이 한 4, 50억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것만 하는데도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된 20억에서 2, 30억이 더 추가돼야 기초 조사를 할 수 있다. 예, 설계 용역 이전에 기초 조사를 하는 전 단계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에 나온 건 네. 그건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잘 모르고 잘 얘기한 모르고 얘기한 거다. 좀 이게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추진단 관계자 발로해서 뉴스가 나와서 지금 다 추진단 보도가 관계자 되고 있는데 이상민 의원님 혼좀 말로는 내주던지. 아니랍니다. 예. 그건 제가 그 저희 당의 그 세종 국회의사당 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 얼마 전에 맡았을 때 이제 저도 사전 조사를 했죠. 했더니 단계가 지금 단계가 있다? 예, 단계가 19년도, 20년도 예산 각 10억씩 20억이 확보됐으나 네. 이 국회의사당에 분원 설치를 하려고 해도 그 입주 예정지 그 들어가는 예정지를 기초조사를 해야 된답니다. 설계 용역을 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지금 기초조사도 안 돼 있는데 설계 용역을 전체를 다 하겠다든가 이거는 뭐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 이제 이상민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맞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당정청이 내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라는 속보가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대전은 좀 어떤가요? 지역 민심은 부동산에 대해서 뭐 안 좋죠. 안 좋아요. 대전도. 예. 아마 뭐 지역구에? 전국적 상황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집값 많이 오른 그 부자들, 네. 저 부자들도 종합부동산세 많이 낸다고 아. 불만이 있을 테고. 예. 저도 좀 종합부동산세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박 기자님도 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 저도 종합부동산세 뭐, 글쎄요. 이번 내시죠? 안 냅니다. 아니십니까? 이번 생에는 없을 것 같은데. 저기 그리고 또 서울도 강북에 있는 분들은 강남만큼 못 오른다. 똑같이 올랐어도 또 이런 그런 불만 식으로. 상대적 있고 네. 지방도 저희 대전도 올랐어요. 올랐는데 네. 서울만큼 안 됐다. 오르니까 또 또 거기에 야 대한 이거 박탈감. 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마 뭐 각 지방마다 그런데 저는 네.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네.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급을 어디를 늘려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네. 그 공급이 그냥 뭐 저 강남에도 아파트 막 무조건 져서 투기 세력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공급은 오히려 더 악순환시킨다.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물량이 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수요도 따져봐야죠. 수요도 실제 자기 형편에 맞는 살림집을 들어가려고 하는 실제 수요자도 있겠고 네. 조금 더 평수를 늘려가는 늘려가- 그런 예. 뭐 저 있겠죠. 알뜰한 분도 있겠고 네. 그런데 투기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뭐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고 그럼요. 뭐 땅 여러 개 네. 갖고 있으면서 튕겨서 이렇게 그 수익을 갭 투자로 해서 차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뭐 그걸 뭐죠? 단기 단타? 단타. 단기 매매 단기 매매. 그냥 수없이 해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뭐 지금 양도소득세 내년 6월부터 많이 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까지는 내년부터지만 그렇죠. 예, 예.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금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불만 있으세요? 아니 많이 내고 저는요, 싶습니다. 투기 수요자들 있잖아요. 투기 세력들. 이 사람들 수요 공급에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잡아야죠. 잡아야 된다. 이 사람들을 위한 공급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기 수요 세력을 그대로 둔 채 공급을 그냥 물량 늘리면 투기는 더 부추겨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투기 세력을 어떻게 하면 잡아내는 이 사람들을 규제하는 네. 이거를 함과 동시에 공급도 실제 필요한 그리고 실제 어려운 계층에게 그 주택 수요가 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 같은 걸 한다든가 네. 예를 들어서 공적 자금으로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맞게끔 그분들한테 아주 헐값으로 그 제공한다든가. 네. 근데 또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게 쉽지 않아요.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게 필요하겠죠. 근데 지방에서 보면 지방은
지방에서 보면 그렇죠. 서울에 이런 주거 인프라가 쫙 깔리면 다 서울로 오게 되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 국민의 세금 가지고 서울에 이제 당장 급하다고 임대주택 그걸 짓고 뭐 인프라하고. 공공임대를 잘 줘서 그러면 네. 서울이 진짜 더 살기 좋네. 더 몰려오죠.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더 블랙홀처럼 빨리 오고 지방은 더 어려워지고 이게 이제 어려운 정책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네. 어려운 점인데 지금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것은 투기 투기 세력. 세력들이고 공급을 정교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뭐 말하지 않습니까? 뭐 태릉에 어디 네, 네. 뭐 골프장. 거기에다가 뭐 한다든가 골프장 한다든가 강남에 어디 뭐 어디 좋은 입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또는 무슨 어디 좋은 입지 있는데 그것도 저 그 용산에 어디에 뭐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주변이 막 또 값이 오른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뭐 세종시 얘기 나와서 세종시 이전 얘기 나와서 세종시도 또 좀 올랐다라고 엄청 하더라고요.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제 옆 동네인데 제가 사는 동네는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 저희 올라봤자 세금만 많이 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르는 게 세종시내 많이 온다니까 네. 저희 동네 분들이 그러세요. 또 아니 진짜- 국회의원 사는 동네인데 왜 네. 부동산 값이 안 오르냐고 그러는데 그건 국회의원 사는 동네하고 관계가 없지.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정부가 정책을 계속해서 잘 펴고 있고 수요를 투기 수요를 이제 막아서니까 세금도 많이 오르고 이게 그래서 지켜보는 게 안 좋은 제 거다. 생각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투기 세력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계속 집을 부동산을 샀다가 팔고 샀다가 네, 팔고. 네, 네. 그러니까 세금 돈 있는 분들은요 투기 세력은 세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 세금보다 더 세금보다 오르니까. 더한 이득을 얻으니까. 지금 서울에 뭐 10매덕, 네. 20매덕, 30매덕 이러는데 오를 때마다 매덕 단위로는데 세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는 건 훨씬 낫죠. 그러니까 보유세 종부세를 오랫동안 내기 전에 팔아버리면 되니까 예, 예. 세금이 오르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익이 많지 못하게끔 비용이 더 크게끔 해놓으면 되는데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회적 충격이 또 어떨지 이것도 사실은 좀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네.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네. 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투기 세력은 안 되고. 근데 문제는 30, 40대 가장들이 좀 조바심 내고 이러다가 아예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고 계속해서 뭐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영끌해야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는 그런 상황까지 있게 되는데 이병철님이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물려야 한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 뭐 댓글은 안 나오나요? 거기는 안 나옵니다. 처음 이제 보고 있는데 제 화면에는 같이 같이 봐야 보고 되지 싶으세요? 않겠습니까? 저도 네. 모니터도 좀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좀 볼 수 있게 다음엔 댓글 소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승권성님께서는 목소리가 고구마 100개 먹은 목소리 듣기 좋아요. 이런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고구마를 어떻게 또 100개를 먹은 목소리를 허스키하는 목소리를 네. 말씀하시는 것 같고 뉴스 럼넘님이 근데 지난번 사개특위도 그렇고 지금 세종시도 그렇고 의원님께 이슈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 비결은 뭔가요? 이런 20대 국회 때도 이게 그렇고 저 지난번에 박 기자님이 네.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예, 그 댓글을 또 질문을 주고 계시네요. 비결이 있나요? 따로? 아니 뭐 사람이 좀 올곧게 살다 보니까 위원장 전문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참. 저한테는 하여튼 뭐 그런 기회가 오는 네. 건 영광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왔을 때 음, 그 적절하게 그걸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결론 내셨으니까요. 이번에 이 세종시로 국회에 옮기는 그 논의 이것도 어떤 결론을 냈으면 좋겠네요. 저는 우선 서울 시민들 우선
서울 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네.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정치권만 합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각 지역 또 계층 관계없이 국민들께서 네.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려면 그 공익적으로 국익적으로 국민한테 네. 이게 국리민복 나라에도 도움되고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이다 또는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다라는 네. 것이 공감대가 구축돼야 되니까 그 노력을 더 배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부동산 이슈의 모든 분야 뉴스가 빨려 들어가서 좀 슬프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역점을 뒀던 것이 이 코로나19를 위기적 상황을 극복해서 네. 기회로 활용해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디지털 정보통신 IT를 기반으로 맞습니다. 한 뉴딜 네. 한국판 뉴딜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하겠다라는 제가 볼 땐 야심차고 네. 이건 다음 정부도 계속 이어서 나가야 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인데 사실은 부동산 문제 또는 뭐 등등 행정수도 문제 뭐 이런 걸로 파묻혀 버렸죠. 네. 사실은 7월 달에 원래 그 대통령 주재하에 그 뉴딜 한국판 뉴딜의 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저 어떤 사정인지는 못했어요. 7월 달에. 그래서 빨리 저는 대통령께서 네. 이 뉴딜에 대한 부분을 주도권을 잡고 좀 리더십 갖고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 뉴딜은 원래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지금까지 정책과는 완전히 질적 변환을 한 새로운 정책을 펼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은 기본 핵심은 없는 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또는 그 고립 뭐 이런 것들을 지향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개입을 안 했죠. 개인주의가 네. 굉장히 강하고 맞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 그렇게 했더니 세계 대공황이 오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란 무엇이냐? 네. 국민이 어려울 때 나서는 거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또 권익을 더 높여놓고 이런 등등을 굉장히 역점을 두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전까지 노예 뭐 등등이 횡행하고 했던 그런 그렇죠. 미국이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거치면서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했죠. 네. 그런 정신, 그런 가치 이 부분을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식 뉴딜을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저는 이거는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고 네. 성공할 수 있고 또 코로나19라는 이 전 인류적 재앙 위기 상황을 한국이 돌파해서 극복해내고 네. 위기를 기회로 선용을 해서 성공을 해내면 네. 전 세계의 하나의 표준적인 선도적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들어보면은 의원님 이제 준비를 많이 해오신 멘트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 뉴스 럼럼님이 거의 뭐 전담 댓글러처럼 댓글 계속 달아주고 계신데 전담 댓글 이렇게 폄하하시는 말씀을 함부로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그분 의원님은 좋아하세요. 네. 애시청자시잖아요. 저만 좋아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라 네. 핫스팟. 네, 핫스팟 시청이신데 좋아하시죠. 네. 너무 이 방송이 주인은 누굽니까? 접니다. 왜 농담이고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진심이 나온 얘기인데 아니 방송의 주인이 박종호 기자님이십니까? 네. 예? 시청자고 네. 애시청자죠. 맞습니다. 농담을 한번 해봤고요. 농담입니까? 지금 네, 내가 볼 때 농담입니다. 제 표정 보니까 그럼 이게 얘기랑 똑같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이죠.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농담 해봤고요. 뉴스 럼럼님이 일을 잘하셔서 이렇게 위원장 많이 맡으시는 것 같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고 페북에서 봤어요. 한국의 루즈벨트 이상민.
예. 그래서 뭔가 준비하신 멘트 같아요. 이런 말씀도 댓글에 달아주셨네요. 예. 그 루즈벨트 얘기를 일부러 하시는 게 아닌가. 예. 아니 제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하나의 좀 멘토로서 롤모델. 생각하는 건 그분이 그러시구나. 세계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충격,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죠. 그렇죠.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막 겹치는 그런 네, 상황이었지 네. 않습니까? 이런 미국으로부터 위기고 전 세계로도 위기인 이 부분을 지금까지 쭉 해왔던 관성의 정책이 아니고 확 뒤집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정부가 깊게 개입하고 네. 해서 전쟁도 종식시키고 새로운 예, 패러다임을 만든 세계 거죠. 대공황도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네. 그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점에서 박수 받을 만한 맞습니다. 대통령 정치 지도자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빨갱이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는. 예, 당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자유주의 뭐 이런 거가 풍미하던 미국 사회에 정부가 개입해서 막 하니까. 정부가 개입하고 하니까 이건 좌파 또 전체주의 뭐 이거다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 언론으로부터도 그렇고 미 연방대법원으로부터도 위헌 결정을 많이 받았어요. 아. 신행정수도법 저기 할 때 위헌 결정 받은 것보다 몇십 개의 법률이 그래요? 위헌 결정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 미 연방 헌법에 네. 위반이다라고 아. 해서 그리고 막 엄청 공격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면서 계속 이게 옳은 길이다. 집념을 갖고 끊임없이 네. 그리고 막 야당 국회의원도 저 불러다 놓고 꼬시기도 대화. 하고 또 저기 달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윽박지르기도 하고 너 진짜 그럴래? 막 하면서 저 그런 언쟁을 붙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제 백악관에 그 대통령 집무실에 그 국회의원들 맞습니다. 자주 부르는 불러서 것은 얘기하죠. 특히 야당 다른 상대 정파 뭐 이렇게 상원의원 예, 부르고 예, 지도자급 불러서. 네. 특히 자기 정책을 반대하는 의원을 불러가지고 또 밥도 같이 먹거나 네. 또 어떤 대통령은 밥 같이 먹는 게 기분 나쁘면 차 한 잔 마시면서 막 저 이렇게 하는 논쟁도 하기도 예, 하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전 그런 장면이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사 결론이 안 나고 끝까지 합의를 못 봐도 그걸 바라보는 국민은 그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가 끊임없는 노력을 했구나. 네. 이런 승복감이 들죠. 그리고 또 야당 국회의원도 그렇게 막 대통령이 막 나서서 하고 그러면 에이 진짜 내가 소신을 바꾼다. 아니면 그래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 때 통합당 의원들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냥 과격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예, 그걸 이번에 뭐 딴 때 생각보다 같으면 제가 뭐 이쪽에 가려 있어가지고 네. 다들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앉아서 있다 네, 보니까 저 장면을 다 못 봤지만 뭐 이렇게 그 전처럼 야유 보낸다든가 뭐 이렇게 무슨 그 정도 투표 한번 된다든가 이런 거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없었습니다. 것 같고. 그러니까 통합당도 제가 볼 때는 장외투쟁도 못 하잖아요, 사실. 못 하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법안들이 있으면은 뭐 대안을 내놓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저는 이번에 저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요. 의원이 네. 있었죠. 5분 발언. 뭐 어쨌든 그 내용에 찬성을 하든 비판하든 뭐 그건 관계 없습니다. 네. 그러나 윤희숙 의원의 모델이 통합당 의원 분들이 윤희숙 사실은 의원은 따라가야 예. 된다. 그래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윤희숙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신상 문제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네. 그 정책 가지고 콘텐츠끼리 서로 공박을 벌이는 겁니다. 네. 논쟁을 하고. 그래서 정책의 논쟁을 통해서 보다 나은 변증법적으로 보다 나은 정반합의 이런 더 좋은 정책,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면 더불어민주당도 박수 받고 미래통합당도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선의의 경쟁, 질 좋은 경쟁, 그래요. 품질 좋은 경쟁을 네.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윤희숙 의원의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 같은 그런 에 대해서 박수
특수를 보냅니다. 네. 설사 그 내용에 저도 그 의문점 갖고 비판할 점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도 그 이렇게 구멍이 있고 그러나 그런 말하자면 방식, 행태 네, 네. 이런 걸 볼 때 야유 보내거나 무조건 뭐 보이콧하거나 뭐 우리가 들러리냐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나가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방기 포기하는 그럼요. 겁니다. 네. 설사 다수결로에서 표의 대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소수당인데 지더라도 국민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얘기를 해야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따끔하게 정부 여당이 들어도 아이고 아차 미처 못 봤네라는 생각이 들게끔 네. 실력 있는 지적을 해주길 바랍니다. 네. 아유, 이 부분은 뭐 통합당이 꼭 들어서 그렇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발전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살기 더 좋아지는, 나라가 더 발전하는. 그래서 갈 우리 수가 당도 있겠네요. 네. 우리 당도 그 뭐 미래통합당의 의원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 내용이 윤희숙 의원이죠. 맞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예. 그런 5분 발언이라는 발언 내용 가지고 정면으로 논쟁을 토론하고 붙는 게 논쟁하고 예, 그게 그게 필요하다. 뭐 다른 곁다리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네. 예, 그렇게 해서 품질 좋은 저 서로의 논쟁 또 정책 경쟁 네. 그를 통해서 결국은 국민에게 좀이라도 도움되는 법안,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는 저 야당에도 좀 감히 요청을 드리면 뭐 보이콧 또는 그 거부 또는 퇴장 이런 거 네. 하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서 주장을 하고 그것도 주장도 아주 요령 있게 설득력 있게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예, 좀 죄송한 얘기,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피차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여야 국회의원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의 대표니까 국회에서 일 좀 우리가 이제 혈세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니까 그에 걸맞는 일하는 국회 일꾼의 모습을 꼭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빗속을 뚫고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국회가 열리나요? 벌써 끝났나요? 네. 아니 그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네. 지금 다 못했잖아요. 음. 국회가 개원한 이유 네.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뭐 시끄럽기만 했지 사실은 부동산 3법 몇 개 통과시키는 거 말고는 이제야 없습니다. 이제 일을 사실은- 한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그렇다고 국회의원 노는 건 아닙니다. 각자 다 자기 세미나 그냥 여기가 세미나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국회는. 그렇죠. 법만 국회가 들고. 무슨 뭐 학회입니까? 무슨 토론회 엄청 열려요. 세미나 엄청 많고 저도 많이 합니다만 네. 여기가 세미나가 주 목적은 아니다. 법안 심의하고 예산 심의하고 네. 국가의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놓는 곳이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고. 제때에 적절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밑바탕이죠. 의사결정을 지난 20대 국회 때는 제때 못했잖아요. 의사결정 큰 장애가 있는 것처럼 네. 못하고 법안도 제대로 못하고 자동 폐기가 돼버렸고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는 8월달에 아마 8월 5일 날이 끝나나요? 4일 날이 4일이면 내일 끝나죠. 예, 내일 끝나면 네. 다시 또 임시국회 소집을 또 하겠죠. 휴가 안 가세요? 휴가를 보내줘야 가죠. 안 보내주나요? 계속 임시국회가 열릴 텐데. 네. 그 무슨 임시국회 여는 게 저 경쟁입니다. 우리 당이 임시국회 신청을 하거나 또는 미래통합당이 하거나 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실제 하는 걸 따지면 하루에 뭐 새벽 5시 기상 5시부터 9시까지 아침 공부 뭐 그렇게 개입표 많이 써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실제로 공부한 게 몇 시간 됩니까? 한두 시간 되면 많이 한 거죠. 계획 세우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실. 공부하는 시간보다 계획 세우느라고 전날 밤에 늦게 자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다 국민들이 신용하지 동의하실 말고 거예요. 신용하지 말고 네. 진짜 제대로 하는데 저 일하는데 민주성과 효율성을 잘 조합을 해서 네. 제때 의사결정하도록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여야 합의해서 노력을 하되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을 습성에 배야 된다. 그거는 저희 당이 이제 소수가 돼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소수당일 때 사실 못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좀 떨어지긴 해요. 우리가 다수당이 되니까 다수결하자. 네. 그럼 니네 소수당일 때는 그러면 니네는 악착같이 합의해야 된다고 하고 보이콧하고 했지 않냐. 그런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네. 저희 당이 이제 소수당이 돼도 다수결에 대해서는 승복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겠죠. 네. 그러나 그 다수결에 이르는 과정은 최선을 다해서 치열한 논쟁과 접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21대 국회가 개원됐는데 국민들 보시기에 그런 민주성 또 효율성 뭐 이런 부분을 좀 다 충족은 못 시킨 것 같아요. 이제 반성을 합니다.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뭐 대안들, 정책들, 법안들을 어떻게 통과시키냐 그게 제일 중요할 그 것 같고요. 어떤 이제 분들은 네. 이제 특히 우리 당 지지자 아시는 분들은 아우 그냥 180석 됐을 때 확 다 해버려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나 또 나머지의 정파의 야당 의원들도 있는 것이고 국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180석이라고 180석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국회가 민주성이 상당 부분 허물어지죠. 그래서 네. 어렵지만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빨리 안 되면 결론을 내야 결정해야죠. 되겠죠. 네. 예. 뭐 어차피 답이 안 나오고 안 될 거가 뻔한데 어떻게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시간 그리고 끌면 그 안 되죠. 책임은 다수결에서 그 결론을 낸 쪽에서 정파에서 네. 책임을 지고 또 야당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도 다 바라보고 계시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다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표를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고 나중에 다른 선거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재보선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대선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평가라는 말을 딱 째려보시면서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괜히 갑자기 마음이 네. 덜컹합니다. 뭐 의원님도 4년 뒤에 평가라는 평가를 건,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준엄한 그 말씀이 얼마 전에 선거 끝났는데 평가 딱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갑자기 팍 네. 듭니다. 아유, 의원님 뭐 항상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위원장도 많이 맡고 계시고. 예. 네. 자, 의원님. 이거 비 오는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비가 네. 아주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예. 네. 피해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개월 보니까 태풍이 왔다 가면서 또 수증기가 많이 유입이 돼서 장마가 더 이어진다라고 태풍 하니까요. 지나갔습니까? 내일 이제 중국에 상륙한다고 해요. 중국에. 네, 하다가 이제 소멸된다고 하는데 수증기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태풍에서 우리 장마 전선에 비구름에 네. 비가 더 많이 올 거라고 그런 뭐 예보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의 대비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상민 의원과는 이것 좀 마무리 좀 하고 이게 네. 이제 하나만 더 보태면 네네. 저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집중 호우가 지역별로 국지적 차원에서 집중 호우가 나서 피해가 더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상도 할 수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결국은 그 근원에는 기후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다 더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한 의식을 갖고 이 지금 코로나19도 기후 변화로부터 됐다는 전문가들의 있으니까 네. 이런 인류적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친화적으로 환경 예 친화적으로 그리고 그린 보다 더 자연적인 네. 것을 익숙해지는데 그래서 낭비를 함부로 한다든가 또는 뭐 석유 화석 연료를 함부로 쓴다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불편해도 이제는 규제를 좀 더 성큼성큼 해야 된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전 분야에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지 않나. 아까 뉴스넘넘님이 의원님 대통령 되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예.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근데 그 넘넘넘 분은 꼭 뉴스 좀 꼭 넘넘. 예, 뉴스 넘넘넘. 아주 예? 뉴스 럽럽 두 번. 뉴스 넘넘. 네. 이분 꼭 뵙고 싶어요. 네. 다음에 한번 저희가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전화 드릴까요? 아니면 진짜 한번 의원실로 010-5407-7706. 이 번호 제 전화번호가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예. 대병함에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넘넘님 꼭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댓글이 없는 거 봐서 잠깐 또 나가신 것 같은데. 자, 또 이 좋은 댓글들 이상민 의원님이 이거 보시고 힘을 내시는 것 근데 같습니다. 댓글이 얼마 안 왔네요 오늘요. 오늘 아까 10시에는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러셨습니까? 방송 시간이 바뀌는 바람에 예.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 예정된 시간에 꼭 뵀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비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저희 오늘 방송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 괜찮으세요? 예. 다음 주에 정말 예. 괜찮으세요? 또? 예. 내일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